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어요. 전체 주택의 64.6%예요. 1263만 채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이렇게 다다닥 오를 줄 몰랐던 것은 수요를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1년간 수도권 아파트 통계를 보면요, 5년 이하에 지은 아파트 가격이 한 3%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바로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는 박원갑입니다. 지금은 회복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삼중양극화, 3종 3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서울 수도권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하고 또 비아파트, 빌라 같은 게 이제 비아파트겠죠. 아파트는 오르고 빌라 가격은 침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지금 관심은 서울 수도권 쪽이죠. 서울 수도권은 약간 좀 회복세를 지나서 초기 과열 양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를 보면요,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서울도 한 4%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다고 하지만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은 여전히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도 아파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밀착형 돋보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축보다는 신축이 좀 더 많이 오르죠. 최근에 1년간 수도권 아파트 통계를 보면요, 5년 이하에 지은 아파트 가격이 한 3% 정도 올랐어요. 구축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죠.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MZ세대잖아요. MZ세대가 신축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얼죽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지금 MZ세대들은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죠. 기성세대들은 뭐 난방만 잘 돼도 외풍만 없어도 행복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인기는 바로 MZ세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또 MZ세대가 기본적으로 현재주의적 어떤 소비 경향이 강하죠. 미래보다는 현재에 좀 더 충실하려는 경향. 주택시장으로 따져본다면 주로 이제 윗세대들이 몸테크를 많이 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집값도 오르고 또 나중에 또 시아파트도 하나 얻는 이런 일석이조의 어떤 재테크를 요사이는 잘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과거보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겠죠.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대출금리가 좀 낮아졌습니다. 한때 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고금리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긴 측면도 좀 있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통화량이 뭐 크게 늘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통화량을 따지는 게 M1, M2가 있습니다. M1은 협의통화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M2는 보통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M1은 1년 전에 비해서 4% 정도 늘어났고요. M2는 한 5.9% 정도 늘어났어요. 이 M2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M2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에 뭐예요? 유동성이 넘친다는 거죠. 돈이 넘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M2가 5.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M2가요, 연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다 올라버리죠. 지금 어때요? 통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고금리니까 돈 되는데, 그리고 자산가들이 몰리는데, 이런 쪽들만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요새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시장의 어젠더가 주요 불안에서 공급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아니 이 고금리에 누가 집을 사느냐, 시장에 매물이 넘친다, 소득 대비 가격이 비싸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사는 게 좀 두려웠죠. 근데 올 3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넘으면서 수요 불안에서 갑자기 공급 불안으로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공급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요라는 것은요, 안정적이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변덕을 부릴 때도 많고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이렇게 다다닥 오를 줄 몰랐던 것은 바로 수요를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고정적이고 별로 변동이 없을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공급과 수요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공급은 고정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이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데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저 논바닥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저거 앞으로 어떡할래? 이제 흉물된다. 누구나 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안 살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전체 주택의 64.6%예요. 1263만 채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를 하신다면 강남 빌딩을 살까 아니면은 저는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를 부동산 재테크의 A부터 Z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문화는 쉽게 안 바뀌니까요. 지금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MZ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Z세대의 공간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퀴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억대 연봉자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가 다다미방이 아니에요. 타워맨션입니다.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각종 편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걸로 오히려 로망으로 꿈꾼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문화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겠죠. 인구 쇼크가 지방은 한 10년 이후 올 가능성이 있고요. 수도권은 저는 2040년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왜냐면 인구가 과거하고 그때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주택시장에 좀 충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 아니면 수도권에 산다, 그럼 2040년이잖아요. 앞으로 16년 뒤잖아요. 그럼 그때 인구 쇼크 와서 어떤 분은 뭐 집값이 폭락할 테니까 그때 가서 줍줍하겠다? 아니, 그때 가면 집 오히려 팔아야지. 그럼 그 사이에 내 삶은 뭐예요? 너무 재테크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바로 35세 여성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35세 여성들의 공간 욕망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앞으로는 도시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지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줄어들면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쪽으로 더 모이거든요. 초양극화, 슈퍼 슬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구가 줄면 모든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도 빠지는 거예요. 핵심 지역은 오히려 더 오르죠. 이걸 보고 뭐냐면은 버티컬 가든 시티라고 그래요. 수직 전원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큰 트렌드입니다. 두 가지만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언젠가는 인구 쇼크가 다가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인구 쇼크가 좀 덜한 곳이 어디냐, 해당 지역에 있잖아요. 거주자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 쇼크의 충격이 작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이곳이 유망한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은 장사도 잘 돼요.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더 높잖아요. 일자리가 가깝습니다. 직주 근접형, 그런 얘기 들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저성장이 지속이 되면은 거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율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황금성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걸 샀는데 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아파트를 본다면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지는 불황이 더 팔리거든요. 주로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니까요. 유튜브에서 폭락,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대체적으로 바닥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점 같은 경우는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들이 나오면 그때가 상투더라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장 위험한 것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통 정리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계속 빠지면 지쳐가지고 또 간두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영웅이 탄생하면은 그때는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팔 때입니다. 비성적 과열이 정점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때도는 이제 역발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요, 불안기 때 사는 겁니다. 회복기 때 사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작년에 집을 안 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요, 남들이 살 때 같이 따라 사요. 또 내릴 때 같이 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MZ세대의 특성을 보면요, SNS를 통해서 비교를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라 할까? 다른 세대보다 SNS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포모 증후군이 못 빠져나옵니다. 내 친구가 아파트 사서 돈 벌었다면은 못 참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모여가지고 거대한 이제 투기 광풍을 만들었던 거죠. 남 따라기 전략, 이른바 군집행동, 혹은 무리짓기, 이런 것부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가 막 집 사고 그러면 그때는 상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좀 생각해보는 역발상도 저는 좋다고 보여요. 물론 너무 빠른 역발상은 또 안 됩니다. 개구리도 경치보다 한 이틀 전에 나와야 되지, 설날 나오면 얼어 죽어요. 8월의 심리다, 부동산이 심리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안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요, 시장은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정부 정책을 내놓아도 잘 안 먹힐 때도 있고, 오히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수요자들이요, 자기한테 이기적으로 정보를 굴절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 재건축 규제를 하잖아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규제를 하면은 이제 강남에는 공급이 안 되겠구나. 보통 재건축에서 늘어나는 순정이라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늘어나는 가구 수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사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굴절해서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희소성이 커지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잘 들여다 봐야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심리라는 것은요, 어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독립 변수보다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같은 다른 변수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변수는 일종의 이제 파생 변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변수를 합친 종합 변수가 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단기 변수라고 보면 되고, 부동산의 중장기 가격은 심리보다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시장 기본 가치, 공급 이런 게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변수하고 입주 물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변수는 네 가지가 있어요. M1, M2, 미국 기준금리, 가계대출을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단순하게 거주 목적보다는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투자 상품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변수 영향이 과거보다 조금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좀 많이 보는 금융 변수는요, M2를 좀 주의 깊게 봅니다. 지금 M2가 우리나라에서 한 4,000조 정도가 돼요. 근데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 5월에 비해서 한 5.9% 정도 늘어났어요. M1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늘어났던데 한 3.4%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M2하고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무차별적으로 막 지방 뭐 다세대 다가구까지 오르지 않는 이유가 M2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신규 입주 물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MZ세대들은 얼죽신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세대가 시장의 주력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민감도가 과거보다 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가 변동에 미치는 변수들의 기여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중공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46%로 가장 높았고요. 근데 그 사이 주택 수요자들이 취향이 달라졌잖아요. 최근에 신축 선호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조사 당시보다 중공 물량, 신축 물량이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축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이게 간단해서 핵심만 툭툭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